안녕하세요. 저는 칠삭둥이 미숙아로 태어나 생사를 넘나들다가 지적적으로 살아남아 건강하게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아기 때 의사 선생님이 가망이 없을 것 같아 부모님께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진짜 기적이 일어나 살아났다고 합니다. 늦둥이이자 몸이 약하게 태어났으니 부모님은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아낌없이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유년 시절에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랐고 또래보다 훨씬 크고 건강했답니다. 어릴 적 사진을 보면 미숙아로 태어났다는 걸 절대 알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사업을 해서 재산을 크게 불리셔 막대한 부를 가지신 분들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제 상황을 굳이 수저로 따진다면 금수저에 속했답니다. 저는 본능인지 이 부모님이 습관을 들여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먹을 것에 집착이 심했어요. 그래서 초중고 시절에 가장 뚱뚱한 학생으로 지냈습니다. 성인이 되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식탐이 많았던 저는 운동회 하나만 하였습니다. 3살 버릇 80 간다더니 어릴 적 식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그만두기 일쑤였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취미를 즐겼습니다. 제 체형이 뚱뚱하긴 하지만 병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 하니 이대로 살아도 된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지냈죠.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남자 한 명도 사귀지 못했어요. 제 외모가 뚱뚱하고 예쁘지 않으니 아주 당연한 일이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하려는데 아빠가 사업을 정리하셨어요.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셔서 더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회사를 매각시켰답니다. 그리고는 건물 몇 채를 마련하셔서 임대료만 받으시며 생활하셨고 여러 중소기업에 투자 일을 하시며 돈을 버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전공에 맞춰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다니며 심적으로 조금 괴로웠어요. 남직원들은 뒤에서 돼지, 뚱땡이라고 소곤거리며 조롱했고 여직원들은 대놓고 살 빼라는 소리를 심하게 했답니다. 제가 영업을 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만나 처리하는 업무가 아닌 하루 종일 앉아서 디자인과 영상 편집과 같은 일을 했는데 말이죠. 저의 살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도 아닌데 앞이나 뒤에서나 말들이 참 많았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 웃기더군요. 저희 부모님의 재력이 어떻게 소문이 난 건진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제 앞에서 욕하던 사람이 아부를 떨더군요. 이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일은 즐겁고 배울 게 많았지만 사람들에게는 실망만 했습니다. 여하튼 저희 부모님 재력이 소문나자 여기저기서 대쉬가 들어오기도 했고 소개팅을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회사 전무님은 자신의 아들을 친히 소개해주겠다며 노골적으로 초대 문자를 보내더군요.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저 그런 사람이나 뚱땡이로 낙인 찍혀서 무시만 받고 살았을 겁니다. 여하튼 제 부모님을 보고 달려드는 남자들은 싹 걷어냈어요. 제가 아무리 뚱뚱하고 못났어도 시커먼 속내로 다가오는 남자들을 받아줄 마음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회사에서 1년을 보냈고 다른 곳으로 이직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이름 뒤에 님자를 쓰며 존중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규칙이 있는 회사였죠. 새 회사는 아무도 저의 외모로 왈가왈부하지 않았고 모두 친절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죠. 그렇게 몇 년 그 회사에 몸담고 있었는데 부모님에게 큰 사고가 생겼습니다. 남해로 여행 가셨던 부모님이 배를 타고 자연을 즐기는 도중에 갑작스러운 비와 바람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이 사고 소식을 듣고 바로 남해로 향했고 인양된 배와 숨진 사람들이 보였어요. 부모님도 거기에 포함됐죠. 저는 부모님을 한날 한시에 잃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자연재해이니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회사 생활을 계속해 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마음이 무겁고 쓰라려서 일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를 결정했고 한동안 쉬었습니다. 그러다 인터넷 카페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공감도 하고 위로를 주고받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다들 울상인 얼굴로 입장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전달하자 표정이 한층 밝아졌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을 잃은 사연을 앞에 나가서 이야기했고 다들 큰 목소리로 힘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순간 얼마나 편안하던지 자주 와서 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중 아주 딱 한 사람이 한 명 눈에 띄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살고 있다는 제 또래 남자가 말하기에 아버지가 평생 빚 갚는 데만 시간을 썼고 몸이 많이 망가져서 일하던 도중에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어머니를 모시고 둘이 평범하게 산다는데 얼굴에 그늘이 매우 짙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눌 때 그 남자가 혼자 커피를 마시는 걸 보고 먼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정태 회원님, 아버님의 명복을 빌어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이희진 회원님. 부모님이 바다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분도 역시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명복을 빌어요. 근데 희진 씨, 오늘 모임 끝나고 바쁘신가요? 아니요, 특별한 일 없습니다. 그럼 저랑 식사하시는 건 어때요? 네, 사실 몇 번이고 신청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말을 못했네요. 신청이라면 데이트 신청 말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희진 씨처럼 마음씨 따뜻한 여자분과 함께 데이트를 한다면 큰 영광일 것 같아요. 영광이라니요, 정태 씨. 제 외모를 보세요. 누가 먼저 만나자고 말을 하겠어요? 왜요? 체형 때문에요? 겉으로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닌 걸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말하죠. 제가 보기엔 희진 씨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서 체형도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임 끝나고 저랑 데이트해요.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어요. 이전에 부모님의 재력 때문에 들이대는 남자들은 있었지만 조건 없이 예쁘게 봐주는 사람은 난생 처음이었죠.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그날 저녁에 데이트를 했고 매주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정분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기술공으로 출장 나가서 기계 수리를 해주는 일을 했어요. 성실하고 반듯하게 사는 청년이었죠. 그이가 일을 끝나고 나면 제가 그이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지? 수고 많았어. 수고는 무슨, 다들 열심히 사는 거지? 근데 희진아, 매일 이렇게 기다려주는 게 고맙긴 한데 자기는 일 안 해? 나는 일을 하다가 쉬는 중이야. 다음 직장을 어디로 들어갈지 고민하는 중이야. 이야, 다음 직장을 고르고 있는 중이었어? 요즘같이 일자리 찾는 게 어려운 시기에 대단하다. 아무튼 좋은 데로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 좋은 데 들어가면 좋겠네.
저는 부모님의 유산으로 투자 일을 하고 있었고 취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애 중에는 제가 부자라는 사정을 알리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네요. 그 이후와 몇 개월 더 사귀고 나니 프로포즈를 해주더군요. 저는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결혼까지 하고 싶다 하니 어떤 말로도 형용되지 않을 만큼 기뻤습니다. 당연히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처음 어른과 마주 앉아 식사하게 됐죠. 시댁은 낡고 허름한 데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였어요.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니 괜히 마음이 안 좋았죠. 여러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역시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저의 두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진 씨, 우리 아들이랑 결혼 결심해줘서 고마워. 부모가 못나서 정태가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이제야 자기 가정을 이루게 돼서 정말 기뻐. 우리 아들 잘 좀 부탁할게. 어머님 감사해요. 그리고 부탁은 제가 드려야죠. 앞으로 며느리로서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근데 부모님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지? 아유, 가여워라. 내가 형편이 된다면 뭐라도 해줄 텐데 보다시피 이러고 살아서 크게 해줄 게 없어. 진심으로 미안하네. 그래도 애미 노릇은 해줄 수 있어. 부족하지만 반찬을 하든 살림을 돕든 해줄게.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고 있다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고 저에 대한 정체를 밝히기로 하고 금전적인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했습니다. 정태 씨, 어머님, 사실은 저 일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돈 있어요. 부모님이 크게 사업을 하셨고 건물도 몇 채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 저는 임대료만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돈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 말에 정태 씨는 크게 놀랐고 시어머니 역시 어리둥절하시며 그런 여자가 왜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정태 씨를 사랑하고 있고 두 사람을 위해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같이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정태 씨는 끝까지 믿지 못한 표정이었는데 제가 대저택 대문을 열고 안내하자 그제야 손발을 떨면서 믿으시더라고요. 새아가, 여기가 진짜 네가 사는 집이야? 이 골목의 주택집들은 다 부자들 아니니? 네, 그렇죠. 근데 어머님이랑 정태 씨도 마음만큼은 큰 부자시잖아요. 이 집에 아주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이니 저와 함께 살아주세요. 아유,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오다니. 평생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나 맡으면서 살 줄 알았는데 이런 대저택에서 살게 되다니. 새아가 고맙다. 우리 구해줘서 고마워. 내 말년에 이런 행운이 오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구나. 희진아, 여보. 나도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엄마가 편안한 보금자리를 얻게 됐으니 평생 충성하면서 살게.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어머님, 이제부턴 여기가 어머님 집이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정태 씨는 앞으로 나한테 더 잘해줘야 해. 지금 마음 변하면 절대 안 된다. 당연하지. 내가 왜 변하겠어. 당신은 내 사랑이자 구세주란 말이야. 당신과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마음 변하지 않을 거야.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집에 들어와 지내기 시작했고 저와 그이는 결혼식을 생략했습니다. 제가 비어있을 혼주석을 보면 가슴이 많이 아플 것 같아 나중에 마음의 준비가 되면 천천히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답니다. 남편은 대저택에 살면서 기술공으로 열심히 일했고 시어머니는 큰 집에 공짜로 사는 게 미안하셨는지 살림을 맡아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투자 때문에 미팅 아닌 게 일이어서
자주 지방과 도시를 오가며 바쁘게 지냈고요. 1년하고 6개월의 시간이 지나자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한 집안에 3대가 함께 살게 됐죠. 시어머니한테 적지 않은 용돈을 매달 드렸는데 아들을 낳고 육아를 도와주셔서 더 많은 용돈과 수고비를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을 낳게 되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성실하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출근 시간이 됐는데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여보, 일어나야지. 출근 안 해. 이가 왜 안 하던 늦잠을 피우는 거야? 우와, 나 출근 안 해. 어딜 관뒀어. 아이, 회사 때려치웠다고. 뭐? 갑자기 왜? 회사가 망하기로 한 거야? 아니, 그냥 힘들어서. 나한테 휴식이 필요해서 그만뒀어. 회사 그만두는 거 왜 혼자 결정했어? 나 당신 아내잖아. 도대체 무슨 일로 그만둔 거야? 당신이 내고자인데 쥐꼬리만큼 받는 회사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 여보, 잔소리 그만하고 나 사업하게 도와줘라. 뭐? 내가 부자니까 일을 그만뒀다고? 그것도 모자라 사업장을 차려달라는 거야. 당신 나랑 결혼한 게 돈 때문이야. 누가 그렇대. 그냥 이제 누릴 수 있는 건 누리고 살면 좋잖아. 언제까지 남들한테 구실거리면서 살아야 해? 당신이 부자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으니까 편하게 좀 살자. 이 남자야. 당신이 노력해서 기술공까지 어렵게 올라갔으면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해야지. 왜 나를 믿고 해보지도 않은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당신 너무 어린애 같아. 몰라. 이미 물은 엎질러졌으니까 사업시켜주든지 백수로 집에서 놀게 하든지 마음대로 해. 나 한숨 더 잘 테니까 깨우지 마. 그이는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회사를 때려치우고 백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드리는 용돈을 살림에 쓰지 않고 치장하는 데 쏟아부었어요. 어머님, 옷을 또 사셨네요? 혹시 어제 드린 생활비로 사신 건 아니죠? 왜 아니겠냐?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옷을 사겠어? 네가 준 생활비로 산 거 맞다. 어머님, 제가 자주 쇼핑 시켜드리잖아요. 근데 생활비를 옷 사는 데 쓰셨어요? 왜? 난 사고 싶은 거 사면 안 되냐? 야, 너 돈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나올 거야? 그냥 생활비 한 번 더 주면 될 것을 왜 따지고 그러는 거야? 시어머니는 머리도 청담동에 가서 하셨고 피부과에 가서 비싼 관리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같이 살자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다 지원해 주겠다는 건 아니었는데 크게 착각하신 것 같았어요. 왜 그런 말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안다는 말이요.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호의를 많이 베푸니 그게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착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생활비와 용돈을 일체 드리지 않고 끊어버렸어요. 회사를 그만둔 남편에게도 절대 한 푼의 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육아는 제가 하거나 돌봄 이모님을 불러서 아들을 돌보게 했어요. 그렇게 2달 지나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정신을 차렸는지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새아가, 생활비 다시 주면 안 되겠니? 나 그동안 반성 많이 했다. 아무리 네가 부자해도 그런 식으로 돈을 막 쓰는 건 안 될 일이었어. 네 덕에 반지하에서 벗어나서 이런 집에 사는 것도 기적적인 일인데 분수를 모르고 까본 것 같구나. 여보, 나도 미안해. 당신만 믿고 회사를 관둔 건 진짜 큰 잘못이었어. 빠른 시일 내로 재취업할게. 기술공 구하는 곳은 많으니까 금세 취직할 거야. 2사람이 다시 정신이 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저도 생활비를 싹 끊어버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사람이 제 호의를 권리로 아시는 것 같아서요. 서운하셨어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이, 당연하지, 새아가. 네가 우리의 복덩인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네 늙은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 바보 같은 행동을 했어. 앞으로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마. 네, 어머님. 이렇게 시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보, 당신 제 취업하지 마. 그렇게 하고 싶다는 사업 해봐. 정말? 여보, 고마워. 나 정말 열심히 할게. 우리 아들 생각하면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할게. 그렇게 좋아. 아무튼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봐. 제가 한두 달 호의를 멈추자 두 모자는 이전 모습으로 돌아왔고 남편에게 사업을 지원해줘도 좋을 것 같아 큰맘 먹고 사무실을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그이의 사업은 몇 달이 지나도 진전이 없었어요. 매일 스트레스 때문에 소주를 많이 마시고 들어왔죠. 그래서 남편 몰래 제가 인맥이 닿는 거래처에 손을 뻗어서 남편 사업의 거래처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러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스스로 성공한 줄 알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의 비밀스러운 외조의 결과였죠. 남편은 자신감이 솟구쳤고 시어머니 역시 자신 아들이 성공의 길을 걷고 있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부작용으로 두 사람은 자만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은 누구한테 도움받지 않아도 성공할 애였어. 내 눈이라 말이야. 우리 아들 잘된 걸 네 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 네가 사업자금 대준 걸로 생색내지 말라고. 알아듣겠니? 어머님, 저 생색 같은 거 안 냈어요. 남편이 잘된 거면 저도 잘된 일이 기분이 좋기만 하다고요. 그래. 그리고 내 아들처럼 멀쩡한 애가 너 같은 뚱땡이랑 결혼해준 것도 고마운 줄 알아라. 내 아들 아니었으면 네가 시집이라도 갔겠냐. 어머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이제 어머님 아들이 사업이 좀 돌아간다고 바로 저를 깎아내리는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뚱땡이라뇨.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아니, 넌 어떻게 된 게 몸매가 한결 같냐. 살 뺄 생각은 안 하는 거니? 어머님, 언젠 제 외모가 푸근하고 좋다면서요. 그런데 이젠 제 외모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못해요. 야, 그럼 내 아들하고 결혼할 애한테 돼지라고 욕을 하리?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다이어트 좀 하고 그래야지. 허구한 날 처먹기만 하니 그 모양인 거 아니야. 어머님,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네가 뭔데 그만하란 말아야. 돼지 같은 몸뚱아리 목이 지겨우니까 살 좀 빼라. 시어머니는 남편이 사업으로 승승장구하자 남편 카드로 치장을 했고 하고 싶은 막말을 저에게 실컷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돈 좀 벌더니 크게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개인 운전기사한테 미행을 붙여서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봤는데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또 사업장은 직원들에게 맡기고 투자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아무튼 바람은 용서가 안 돼서 이 남자와 모든 걸 끊어내기로 했어요. 운전기사님이 증거가 담긴 핸드폰을 넘겨주셨고 그걸 가지고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시모자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시모방에서 두 모자의 목소리가 명확히 들렸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까? 돼지년이랑 사는 거 지겨워 시켰어. 야, 아직은 안 돼. 뜯어먹을 게 남았는데 더 뜯어먹어야지. 우리 계획을 잊은 거냐? 그동안 뜯어먹은 거 꽤 되잖아. 사업장도 그렇고 그동안 생활비나 용돈으로 엄청 받아왔잖아. 너 송춘이 같은 소리 할래?
태진년이 가진 재산이 얼만데 이대로 이혼을 해. 게다가 네 아들까지 낳은 애야. 몸을 제대로 뽑고 버려야 마땅하다고. 아, 그럴까? 근데 지금 사귀는 애인이 부자라서 이혼해도 될 것 같은데. 걔도 돈 많아, 엄마. 야, 걔는 걔고 얘는 얘지. 네가 태진이한테 처음 접근한 거 생각 안 나? 몇 달 동안 부자인 거 모른 척하고 사귄 거 까먹은 거냐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해봐. 그렇긴 하네. 하긴 내가 저 돼지랑 매일 잠자는 것도 곤욕이었지. 엄마 말이 맞네. 그럼 빨리 한몫 뜯어내고 이혼하면 되지 않을까? 뭐 사업자금 조금 더 투자하라고 하고 집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 바로 그거야. 한몫 뜯어내고 양육권 준다고 하고 끝내면 된다고. 대진이는 지금 아들이 제일 귀하니까 지가 키울 거다. 그럼 너는 새 며느리랑 재혼해서 더 크게 성공하면 돼. 역시 엄만 천재야. 좋아, 그럼 하루빨리 돈 뜯어내야겠다. 저는 두 모자의 대화를 듣고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임에서 저를 만난 것부터 데이트와 연애 모두 진심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돈 많은 여자인 걸 알고 접근했던 것이었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제 남편이 저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왔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이성을 잃은 저는 시모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두 분의 대화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어. 대단하네. 연기를 너무 잘해서 속고 말았어. 깜짝이야. 당신 어디부터 들은 거야? 왜 남의 이야기를 엿듣고 그래? 여기 내 집이야. 내가 듣고 싶은 건 다 들을 수 있는 장소라고. 어머님, 저한테 한몫 땡기고 이혼시킬 계획이었어요. 내가 알던 두 사람은 다 가짜였고 지금 모습이 진짜인 거죠. 시모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뻔뻔하게 대답하더군요. 다 들었다니 내가 보탤 말이 뭐가 있겠냐. 근데 너 손에 든 거 뭐냐? 이거요. 이혼 서류요. 어머님 아들이 바람 피운 거 이 핸드폰에 다 들어있어요. 운전기사님한테 부탁했거든요. 뭐야? 몰래 내 아들 뒤를 개다는 거야? 이 태진년이 앙큼한 짓을 했네. 네.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말이죠.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도장 찍고 사업장 반납하고 나가면 봐줄게요. 당신 바람 피운 거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괜히 돈을 뜯어내니 많이 하는 상상은 버리고 몸만 나가. 그동안 내가 생활비나 용돈을 준 건 그냥 불호이웃 돕기 한 셈으로 칠게. 단지하에서 썩어가는 두 모자에게 돈 몇 푼 쥐어준 걸로 칠 테니까 둘 다 몸만 나가세요.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달려들어 핸드폰을 빼앗더군요. 힘으로 가로채가는 바람에 바보처럼 손에서 놓쳤습니다. 그이는 바로 핸드폰을 개박살 냈고 실실 웃으며 말했어요. 증거가 이젠 없네. 여보,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말을 지어내는 거야? 난 당신이랑 이혼할 마음이 없어. 사업자금을 한 20억 정도 주면 생각해 볼게. 이 망할 자식,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야. 세아가, 이혼하고 싶다고? 그럼 양육권으로 써야겠네. 우리가 양육권을 포기할 테니 20억 내놓고 이혼하면 되겠다. 어머님, 당신의 본래 모습이 이런 사람이었어.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더럽고 추악하시네요. 아들아, 넌 운전기사한테 가서 증거가 또 있는지 검사해봐. 무력으로 눌러서 겁을 주고 탈탈 털어봐. 그리고 난 퇴진년이랑 대화 좀 더 할게. 제가 이성을 잃고 움직이는 바람에 바람 증거를 빼앗겼고 운전기사님도 남편에게 심하게 얻어터졌습니다. 외도 증거를 다 날리는 바람에 새로 구해야 했는데
그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몰래 상간녀를 만나지 않겠죠. 두 모자는 자연스럽게 제 집에 눌러 앉았고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먼저 남편 사업장을 박살내기로 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은 모두 제 부탁으로 남편과 거래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 말 한마디에 사업장의 파리를 끓게 할 수 있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저에게 불만가득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 짜증나니. 당신이 거래처 사장들한테 계약 끊으라고 했다며? 처음부터 당신 사업이 잘 된 이유가 다 내가 나섰기 때문이야. 내 인맥으로 당신 사업 굴러가게 해준 거라고. 근데 이제 어쩌냐? 아무도 당신이랑 거래하지 않겠다고 하니 맨 땅에 헤딩하게 생겼네? 상관없거든. 그 사업장 없어도 이미 더 크게 돈을 벌었다고. 내 애인이 투자하라고 한 데가 대박이 나서 벌써 큰 돈 벌었단 말이야. 그깟 사업 안 해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대박이 났으면 그냥 이혼하고 나가면 되잖아. 왜 버티고 있는 거야? 난 이혼할 마음 없어. 당신이 20억 주면 이혼 생각해볼게. 그게 아니면 평생 여기 눌러 살 거고. 애인도 몰래 만날 거야. 진짜 가지가지 한다. 하이. 시모자는 제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텼고 저는 이것들을 쫓아내려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었어요.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쫓아내지 않기로 했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과 시모는 돈 타령을 하면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여보, 이혼하고 싶지? 바람난 내가 꼴 보기 싫지 않아? 그럼 20억만 줘. 그거 먹고 떨어질게. 다시는 내 아들 보러 오지도 않고 얼씬도 않을 테니까 돈만 주면 나갈게. 그래, 새아가. 우리 얼굴 보기 싫을 텐데 뭐하러 버티고 그러니? 20억만 줘. 그것만 받으면 조용히 사라져 줄게. 어머님, 여보. 둘 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위자료는 내가 요구해야 하는데 나더러 20억을 달라고. 썩어가는 반지하에서 살던 두 사람을 건져줬더니 이런 식으로 갚아야겠어. 시모자는 제 말을 듣고 피식하고 비웃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었죠. 왜 제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이런 짓을 벌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에 저는 며칠 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시모자를 거실로 불러 말했어요. 어머님, 새로 집을 마련했다고 하셨죠? 그래. 내 새며느리 대래가 투자하라고 해서 했더니 큰 돈을 벌었다. 내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20억이 필요하세요? 야, 너 같은 돼지놈이랑 같이 살다 못해 애까지 싸질렀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냐? 너 애기가 저절로 생긴 걸로 생각하니? 저는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져서 두 사람에게 통보했습니다. 준비하던 게 끝나서 이혼을 결정했답니다. 좋아요. 달라면 대로 다 줄 테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서 지내세요. 곧 현금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너 지금 우리한테 20억을 주겠다는 말을 하는 거냐? 네. 그 돈 주면 나가겠다면서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뭐 손해봐도 두 사람이랑 계속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 정리해야죠. 돈 준비되면 연락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나가주세요. 너 말은 그렇게 하고 괜히 소송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네가 소송하면 우리도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찾아갈 거야. 길고 긴 싸움을 할 거라고. 내 말의 뜻 알겠냐? 그래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 데리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로 옷을 챙겨 입었고 남편도 깔깔거리며 웃으며 나갈 채비를 하더군요. 여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당신이랑 사는 게 엄청 힘들었거든. 똥땡이랑 침대에서 그 짓 할 때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말로 다 표현이 안 된다고.
아무튼 결정 잘했어. 그럼 아들 잘 키워봐. 엄마랑 나는 그만 당신 인생에서 사라져 줄게. 시모전은 저한테 20억을 받을 걸 약속받고 제 집에서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동안 두 사람에게 줄 것을 준비했답니다. 준비된 그곳에 실에게 깜짝 선물을 퀵으로 보냈어요. 두 사람은 선물이 아주 마음에 들었는지 1시간 만에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가봤더니 시어머니가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있더군요. 새아가, 내가 이 멍청한 놈 때문에 실수를 했다. 일단 문 좀 열어주렴. 우리 대화로 풀자. 제 선물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거 받으면 먹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제가 그거 모으려고 여기저기 사람 시켜서 어렵게 모았다고요. 아유, 왜 그러니, 아가. 우리 대화로 풀자. 차근차근히 오해를 풀어보자고. 그래요. 일단 들어오세요. 저는 대문을 열어줬고 시모는 여전히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두 모자는 거실 바닥에 발을 딛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아가, 우리도 속았다. 그년이 그런 년일 줄 몰랐어. 새 며느리의 정체에 많이 놀라셨죠? 어머님, 저 같은 돼지년이랑은 못 살겠다더니 밖에 나가자마자 이렇게 돌아오신 걸 보니 보기 안 좋네요. 게다가 무릎까지 꿇으시고. 새아가, 네가 고발한 거지? 사람들 시켜서 우리랑 그년 뒷조사를 한 거지? 우린 그년이 빌라 전세 사기꾼인 걸 몰랐다. 아무것도 모르고 돈도 투자하고 신분증도 빌려줬다고. 부동산 투자라고만 알고 투자한 거란 말이야. 네네. 그걸 경찰서 가서 똑같이 말해보세요. 두 모자는 빌라 전세 사기꾼 상간녀에게 이용당했던 겁니다. 그동안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투자를 했고 명의를 도용당해 빌라 수십 채의 주인이 됐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 들통나고 잡혀갈 것이지만 제가 미리 조사를 했고 피해자들을 모아 고발장을 넣었답니다. 그래서 두 모자가 저를 찾아와 빌러온 것이었죠. 새아가, 우리 모자가 사기꾼이 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건 아니지. 우린 너의 식구잖아. 네 아들이 내 손자인 건 모르니? 엊그제만 해도 돼지년 아들을 왜 키워주냐며 막말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손자라고요? 어머님, 자꾸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 하니까 역겹네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새아가. 그 사기꾼년이 우리 명의로 전세를 사들였고 사기치고 튄 상황이야. 네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더 늦게 알아차렸을 거다. 새아가, 네가 증언도 해주고 피해자들에게 전세금 돌려주고 우리를 살려주면 안 되겠냐? 너 가진 돈 많잖아. 이 정도 일을 해결할 능력 있잖니? 당연히 그만한 돈은 있죠. 근데 제가 왜 두 사람을 살려줘야 하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위자료 20억까지 받아챙기려고 한 인간들한테 그런 자비를 왜 베풀어야 하냐고요. 어머님, 그냥 마음 비우시고 감옥 가세요. 아마 10년 정도는 살다 나올 겁니다. 아니다. 요즘 법이 강화돼서 더 오래 썩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 끝났으니 그만 일어나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뭐라도 해보라고 눈치를 주더군요. 이미 전 승리했기 때문에 남편 놈이 어떻게 나오는지 구경이나 해보기로 했어요. 그이는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정말 지글지글 지었어. 당신한테 접근한 게 깨끗한 마음은 아니었지만 사는 동안 정이 들어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 이건 진심이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네. 그래, 계속해봐. 내가 잘못한 거 잘 알아. 근데 우리 아들만 생각하자.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울 셈이야? 내가 아빠 노릇, 남편 노릇 제대로 하면서 살게.
당신이 우리 모자 구해주기만 하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평생 당신의 노예가 될 테니까 우리 좀 살려줘. 당신이 피해자들한테 전세금을 돌려주라. 이렇게 빌게. 바로 며칠 전만 해도 대신년이 어쩌고 하면서 쌍소리를 하고 아들 양육권으로 20억을 요구하던 놈이 뭐가 어째? 사기꾼으로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나더러 다시 받아달라고. 어머님이 시킨 대로 외우기라도 한 거야. 좀 그럴싸하게 빌어봐. 여보, 난 그러니까 그냥 좀 살려줘. 지금 나랑 엄마 둘 다 전세 사기꾼이 됐으니 나라도 구제해줘. 내 것만 갚아주고 엄마는 사기로 보내드려.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잖아. 지금 한 말 진심이야? 와, 밑바닥에 떨어지니 어머님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하네. 어머님, 아들 참 잘 되셨네요. 남편이 혼자라도 살아남고 싶어 하자 시모는 그 일을 뚫어져라 노려보더니 이내 싸대기를 있는 힘껏 날리더군요. 엄마 왜 때려? 나라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엄마 옥바라지 해줄 테니까 나라도 구제해 달라고 하자고. 이놈을 낳고 기른 내가 도른 년이지. 이 애미만 감옥에 보내라는 게 아들놈이 할 소리냐? 몰라. 나라도 살아남을 거야. 엄마 혼자 감옥에 가. 그러자 다시 시모의 손이 남편의 얼굴을 세차게 날렸습니다. 엄마. 이게 따지고 보면 다 엄마 탓이잖아. 집사람한테 접근하라고 말해준 게 엄마잖아. 부자인 뚱땡이가 있으니 나더러 꼬시라고 한 건 엄마잖아. 그리고 새 애인도 소개해준 게 엄마고. 돈 많고 예쁜 여자가 있으니 그만 갈아탈 때가 됐다고 충고한 게 엄마인 거 잊었어. 이놈아, 그게 다 너 잘 되라고 내가 계획한 거잖아. 그리고 너도 좋아하면서 내 의견을 따른 거고. 진짜 엄마랑 엮인 내 인생이 불쌍하다. 평생 내 등골에 빨대를 꽂고 살다가 여자도 정해준 대로 만나겠어. 난 엄마랑 여기서 인연 끊어버릴 거야. 그래, 인연 끊자고. 저는 두 모자가 싸우는 꼴을 보며 제대로 끝났다고 판단이 들어 정리하고 쫓아내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런 그림을 원했는데 아주 잘해주셨네요. 이제 만족합니다. 난 둘 다 도와줄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그리고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까지 다 받아낼 겁니다. 이혼 위자료는 파산해도 사라지지 않는 거 아시죠? 그동안 나한테 기생해서 얻어 처먹은 돈이랑 정신적 손해배상 모두 계산해서 소장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만 나가주세요.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서 말했더니 두 모자는 납작 엎드려 제 다리를 붙잡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은 문제가 아니니 사기꾼으로 잡혀 들어가는 것만 막아주면 뭐라도 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도와줄 마음도 없었고 도와줘서도 안 되는 일이라 다시 한 번 더 거절했습니다. 똑같은 말 되풀이하지 말고 그냥 좀 꺼지라고요. 요즘 감옥 살만하다고 뉴스에 나온 거 못 봤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기까지 한다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그러세요? 강산 한두 번 닦이면 나올 테니까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며느리 너 정말 안 되겠냐? 우릴 도와주지 않을 거니? 그렇다니까요. 몇 번을 말해야 귀를 열고 내 말을 들을 거예요. 둘 다 감옥 가길 바란다고요? 그럼 이야기 끝났네. 내가 감옥에 갔느니 오늘 민현이랑 같이 퇴직한다. 이 정도 구걸했으면 들어줘야 하는 건데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 나도 못 참아. 시모는 지가 상간녀한테 당해놓고 분풀이를 저에게 하려고 시도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준비 안 했을 리 없었죠. 제가 고용한 경호원이 나타나 시모의 팔을 꺾고 제압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눈깔이 뒤집히며 소리쳤어요. 이 개자식아,
우리 엄마 놔줘. 너 가만 안 두겠어. 조금 전까지 시모만 감옥에 보내고 자기만 살려달라던 남편이 광분하더군요. 정말이지 사이코패스가 따로 없었습니다. 경호원에게 덤빈 남편은 주먹으로 턱주거리를 한 대 맞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답니다. 하얀 개거품을 물고 숨을 쌕쌕 힘들게 내셨습니다. 주인장, 여길 찾아오는 게 아니었어. 그냥 사기꾼년을 잡아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증명하는 게 나았어. 엄마, 우리 나가자. 그년 잡으러 가자고. 여보, 안타깝지만 그렇게는 안 될 거야. 내가 고발해서 지금쯤 검사가 영장 발부해서 형사들이 집 근처에 도착했을걸? 내가 20분 전에 문자를 보냈거든. 당신이랑 어머님 여기 있다고 말이야. 내 눈앞에서 잡혀가는 것까지 보면 제대로 속이 시원한 복수가 되겠네. 똥땡이한테 사기 쳐먹으려다가 이 꼴 나니 기분이 어때? 뭐야? 벌써 형사들이 우릴 잡으러 온다고? 우린 죄가 없어. 우리도 같은 피해자란 말이야. 투자하자마자 큰돈 내버렸는데 그걸 몰랐다고 하면 과연 사람들이 믿어줄까? 제 말이 끝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고 인터폰에 형사들이 신분증을 들이밀더군요. 경호원이 문 열린 버튼을 눌러주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군요. 창문으로 뛰어넘더니 잡히지 않으려고 개구멍으로 탈출했답니다. 시모도 남편을 따라 창문을 넘어가려다가 이미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체포당했습니다. 이건 놔. 난 아무런 죄가 없어. 이건 놓으란 말이야. 내 새끼는 지 혼자 새겠다고 도망을 가다니. 내가 그런 놈을 낳고 미역국을 처먹었다니. 억울해. 형사들은 시모를 경찰차에 태워 잡아갔습니다. 한편 남편은 도망을 어디까지 갔는지 잡히지 않았답니다. 어차피 나중에 잡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시모를 구속시켰고 큰손인 상간녀도 곧 잡아들였답니다. 피해 금액이 100억 단위라고 하네요. 둘 다 재산을 압류당하고 피해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돌려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했네요. 남편과 이혼하려고 소송을 하려 했는데 어디로 잠수를 탔는지 알 수 없어 소장은 변호사 손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이 나타나야 끝장을 내든 참교육을 할 텐데 도망간 그날 이후로 깜깜무소식이었어요. 카드 사용이나 핸드폰 사용이 뜨지 않아 형사들도 난항에 빠졌죠. 저는 형사들만 믿기로 하고 그쪽으로는 신경을 꺼버렸어요. 이혼이 깨끗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고 이사를 떠났습니다. 주택살이를 그만하고 아파트로 떠났답니다. 아들을 돌봐줄 이모님도 두 분이나 고용해서 낮 시간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제가 돼지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라오기도 했고 변화하려고 작심삼일만 한 게 후회가 되어 다이어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고기를 일절 먹지 않고 채식만 하면서 헬스와 요가, 필라테스를 배웠답니다. 매일 땀을 흥건하게 흘렸고 조금씩 빠지는 뱃살과 얼굴살이 보였어요. 거의 6개월 동안 채식과 운동만 했더니 신기하게도 몸무게 앞자리가 5자로 바뀌더군요. 20kg가 넘는 살을 뺀 것이죠. 그런데 거울을 봐도 만족이 되지 않아 성형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앞면 돌려깎기와 코 수술, 쌍꺼풀과 앞트임까지 싹 다 뜯어 고쳤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젠 다른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아무도 제 외모를 보고 비아냥거리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형수술 후 몇 개월 동안 집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그리고 곧 붓기가 다 빠지고 완성된 얼굴을 거울로 봤는데
정말 예쁜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진작 이렇게 노력하고 돈을 들여 바뀔 걸 하는 후회가 물밀듯이 들었어요. 그동안 왜 남들이 조롱하는 걸 들으면서도 뚱뚱한 몸에 못생긴 얼굴로 살았을까 하는 큰 후회를 말이죠. 아무튼 예뻐진 저는 바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증권가의 억대 연봉을 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외모도 훌륭했고 키도 훤칠했답니다. 게다가 결혼한 적 없는 6살 연하의 미혼 남자였답니다. 제가 과거 사진도 보여줬고 아들이 있는 것도 알려줬는데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돈은 많아도 절대 투자를 하거나 빌려줄 일도 없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뒀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바랄 것이 없으니 그냥 연애를 즐기자고 했어요. 결혼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면서 괜히 먼 미래까지 생각하지 말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사귀기만 하고 결혼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던 중 아들과 남자친구와 저까지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기차를 타려고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노숙자 하나가 제 애인한테 담배를 구걸하더군요. 선생님, 담배 한 대만 얻어 피울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면 1,000원만 주세요. 저는 돌아보며 노숙자를 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이 자식 드디어 찾았네. 여기서 노숙하고 있었어? 네. 저를 아세요? 아가씨 누구시죠? 나 몰라보겠어? 너랑 결혼은 똥땡이. 그리고 여기 아들 안 보여. 저의 정체를 알고 경악하더군요. 당신이야? 그 똥땡이가 이렇게 날씬해진 데다 얼굴도 엄청 예뻐졌네?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너랑 네 애미가 하도 대진년이라고 조롱해서 네 약 메고 살 좀 뺐다. 그리고 얼굴에도 선 좀 대고 말이야. 우와, 아무튼 너무 예뻐졌다 여보. 우리 아직 이혼 전인 거 알지?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맞지?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당신을 데리러 올게. 집에 가야지. 정말? 여보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당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될 것이고 우리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 저는 애인한테 아들을 맡기고 먼저 기차역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하니 알겠다고 자리를 피해줬답니다. 그리고 곧 제가 부른 형사들이 와서 남편을 잡았습니다. 뭐야? 당신 날 신고한 거야? 날 받아주겠다는 말이 아니었어. 이 인간아, 내가 미쳤냐? 널 받아주게. 그리고 호적 정리하려면 이놈이 잡혀야 하잖아. 언제까지 날 이보냐로 두려고 했어? 이런 젠장 속았네, 속았어. 그래, 그냥 감옥에 가는 게 낫겠다. 노숙자 신세보다 삼시세끼 챙겨주는 감옥 신세가 낫겠다고. 이러나 저러나 넌 패배자고 망한 인생이고 기회 같은 건 절대 찾아오지 않을 거야. 그이는 노숙 생활을 1년 가까이 하고 제 신고로 결국 잡혀갔습니다. 이후 이혼을 하게 됐고 완전한 싱글이 됐어요. 사귀던 증권가 남자와는 헤어졌고 새로운 연하남을 사귀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사귄 연하들만 10명이 넘는답니다. 이 성형수술과 다이어트로 예뻐지니 남자 보는 눈이 높아져서 실컷 연애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육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 사연은 끝이 났네요. 멍청한 시모자가 빌라와 전세 사기꾼에게 낚여 공범으로 감옥살이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네요. 앞으로 저는 결혼 같은 건 안 할 것이고 평생 연애나 하면서 아들과 둘이 살 계획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